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선 전국을 주도하기 위한 여야 각 당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병유 월간 경제풍월 대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 하면 단연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론 제2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거침없이 국민의당을 계속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대당 연대 이런 얘기 보면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적에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떠한 필요성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현재로서 무슨 연대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당 차원에서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통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복당 인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 당대당 연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통합 얘기자고 했는데 무슨 개별적인 입당이나 아주 강하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배 대표님. 이런 자신감 어떤 배경에서 나올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대표인데 저 경제학자인데 저렇게 정치적인 결단력이 있는 줄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장악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천권도 행사하겠다 그러고 이제 또 수많은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당대 통합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네. 그 사이에 자신감을 완전히 확산해요. 친러 패권주의 진압하고 탈당 분당 사태 막았잖아. 지금 분당할 명분이 없으니까 돌아와. 당당하게 그렇게 하네.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정무 대표가 막 그거 하니까 당신 총선 총선 실패하면 책임질 거야. 딱 해가지고 진압해버렸잖아요. 저는 2단계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분은 경제학자입니다. 네. 원래.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속된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온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럼 총선에서 완전히 압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야당 이걸 끌고 가서 대선 정권 교체까지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까지 진단이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행보. 네. 어쨌든 필리버스터의 후폭풍이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국면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바꾸는 게 약간 대통합이었다는 부분, 이슈로 덮었는데 대부분 이슈로 덮을 때는 상대 정당의 이슈를 이쪽 당에서 없는데 여기서는 안에서 안을 엎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통째로 지금 흔들려 버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2야당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한 수였다. 그런데요, 저걸 갖다가 이런 이슈를 이슈로 덮거나 그 다음에 국민의당을 흔들기 한다거나 하는 건 정치공학적 해석이고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122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70석에서 80석이 경합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70석에서 80석이 나온 통계치는 19대 때 득표율하고 지자체 득표율을 계산을 하니까 수도권에서 70에서 80이 경합지역이더라. 그리고 그러면 19대 때가 뭐예요? 야당 하나에 여당 하나 1대1 구도에서 그렇게 무너진 그 경합지역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 하나에 다 국민의당, 더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이렇게 하면서 1대 다 구도가 되면 이 경합지역은 의미가 없이 거의 다 여당의 블랙홀에 쓸려 들어가는 듯이 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수도권이 사실상 전멸할 가능성의 위험이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 통합은 정치적 수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로 또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수로,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한 수로, 그러한 정치적 수법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생존이 걸려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절실한 문제였다. 현실적인 문제다. 그 문제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3편인가 왕의 기환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앵커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봐도 되는 거죠.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왕이 섭정한테 나라를 맡기고 떠나 있다가 다시 와요. 그랬더니 섭정이 그 자리를 물려주질 않은 겁니다, 왕에게.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본인이 오너로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섭정이 김종인 대표가 거의 나라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환했을 때 과연 그 신하들이 다시 왕을 쫓을 것인가 섭정을 쫓을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 총선 전까지 당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친노 패권주의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노 그룹들 뭐 컷오프를 시키는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돼 있는데, 문제는 컷오프 시키는 다음에 누구를 넣을 거한 거예요. 사실은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를 단신으로 왔단 말이죠. 사실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을 떠났던 사람,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떠났는데 밖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이미 제3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패했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서 이 틀을 만들었으니까 와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야권을 재건해보자라고 하는 손을 내미는 거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왕의 기환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선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는 그 단계에서 야권 통합이 총선 전에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 과거에 친노 중심 문재인 당이라고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야당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대권 가도에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으로 부각된다고 하면 양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가 왕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진단이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난 야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그분은 대통령을 만드는 게 꿈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야당의 대권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는 너무 패권적이고 안철수 대표는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만약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라도 그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없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 의도를 한다고 하면 견뎌내지는 못하겠죠. 좀 봐야죠. 지금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날 이제 야권 통합 얘기를 꺼낸 것이거든요. 화두를 던진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얘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야권의 강경 진보 성향층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이제 비난, 리더십을 화살이 흔드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본인에 대한 비판론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당을 진정으로 이제 합당하기 위한, 이제 이 통합하기 위한 진정성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제 모두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통합을 얘기한 것이지 선거 연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제 선거를 승리한다면 통합은 좋지만 어쩔 수 없으면 선거 연대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합만 가능하다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인데요. 가장 어려운 결정할 수 있는 통합만 가능하다. 그리고 개별 복당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정말 이제 선거 승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통합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제 합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일단 합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일단은 본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차단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국민의당을 어쨌든 흔들기 차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민의당의 어쨌든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수도권 탈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자,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걸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존재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의 내분이라든가 갈등 요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균열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이제 정무적인 전략적인 측면이 먼저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권 통합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야권 통합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곡감 항아리에 곡감 17개를 18개를 몇 개를 빼가고 나머지만 두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즉 속아서 빼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랐던 이야기가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진정성의 문제로 가버리면 상당히 논의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당대당이라면 통째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합당의 문제를 네.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국 소장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배 대표님도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많이 달리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정치적 그 정치 사상을 펴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김종인 대표가 자신의 그 경제 사상을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사상을 펴려고 어떠한 권력의 그걸 찾아다녔던 이러한 흐름을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김종인 대표가 현실적으로 부평초인데 예. 부평초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왕이 되려고 성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 국민이나 떠나갈 것이다.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그 이 비판을 반발을 것이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 78세의 김종인 대표가 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린을 건질 수 있겠냐라고 있겠느냐. 한다면 예. 보십시오. 저 김종인 당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대당 통합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엊그제 탈당했잖아요. 엊그제 탈당하고 국민의당이 한 달 전에 창당했는데 지금 뭐 장난입니까? 언제 하고 나서 다시 통합한다? 국회 국민의당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을 원하는 것은 총선 분위기를 보니까 야당이 분열해간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통합했으면 하는 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연대나 총선연대 쪽으로 결론을 날 수밖에 없어요. 김종인 대표께서는 그건 안 된다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결국 논의하다 보면 선거연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당대당 한다면 국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당히 김종인 대표의 유연함을 아시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네. 지금 무슨 뭐 선거연대고 당대당 통합이고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내부 지금 주수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는 약간 통합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크게 얘기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분은 상당히 실사부시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소신과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즉 여론과 함께 호흡하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김종인 대표 현실적인 아닌가. 인식을 예. 바탕으로 전략적인 예. 사고를 한다. 참 재밌는 게요. 김종인 대표의 화법을 보면 설명을 하지 않아요. 툭 던져놓죠. 기자가 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샌더스가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샌더스가 한 살이 더 많답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예, 내년에 예. 대선이니까. 네. 어찌됐든 저는 나이 때문에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지만 왜 안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한테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선 후보 생각 못 벗어나서 통합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는 대선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 꿈은 욕심이고 딴 사람 꿈은 비전이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종인 대표는 왜 자기는 욕심이고 딴 사람 거는 비전이냐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아주 고용적인 지금의 상황에서만 봐가지고 대선을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 다 볼 때 김종인 대표만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전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판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지금 김종인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김종인 대표의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제 지금 모습을 보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였을 때 또는 당 대표였을 때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화두나 메시지를 간단하게 던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또 바람직한 방법이나 이것들이 언론에서 다 이제 사실은 기사화를 해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네. 나와서 또 그 다른 국면에서 메시지 던지고 이런 측면이어서 그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겠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던진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당이 이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예.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든 누구든 이제 대중들을 만나고 유권자를 만나고 기자들을 만날 경우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이 야권 통합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 질문만 앞으로 집요하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지금 이제 전 대표랑
단일화 국면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진영에서 당시에 이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결국엔 갇히게 됐고 지지율도 이제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네. 동일한 사태가 사실은 반복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초반에 만약에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표가 단호하게 한 번에 이제 이것을 쳐내면서 국면을 확산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네.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제 그렇게 단일 일사불란하게 모든 의원들과 당대표들이 한 번에 이걸 쳐냈다고 한다면 최소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당대표들도 의견이 다르고 의원들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 덫에 늪에 사실은 빠져든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대표님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참 정치 비정이야. 정치가 너무 비정이에요. 지금 총선 전략이 다급한 건 다 알아요. 우리가 봐도 공천도 뭐 한데. 그리고 김종인 대표께서 현재까지 혈혈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내고 완전히 당을 장악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까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말이야 당대당 탄압하자고 하신 거는 정치적으로 제안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은 나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우리네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친노 패권주의를 진압했다고 그러지만 내부에서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공천을 앞두고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지금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대당까지 통합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제안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끝끝내 밀어붙인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은 바보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네. 만약에 통합이나 연대를 할 경우에 지금 우리 배 대표님 말씀은 연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아니 보시-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선거 연대 같은 건 다 기대를 하고 앉았거든. 그걸 가지고 물밀 협상해가지고 이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아직 3주가 남아 있잖아요. 24일 까지요. 24일까지 보면 3주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협상은 협상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분노들과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간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친노 패권과 그다음에 기득권 해체 요 두 개가 해소가 핵심이죠. 되면 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대표고 그러면 최고 지도부는 빠진 거죠. 그다음에 네. 자 제2의 제3의 강기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선 이상 50% 정밀심사, 그다음에 초재선 30% 정밀심사. 요 정밀심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막말 정치, 갑질 정치가만 해도 논란이 되는 사람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친한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털어내버리면 네. 이쪽에서 털어내면 못 돌을 이유가 없다. 못 들어올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3주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막판에 지금 그 전략 공천 지역만 던져놓고 전략 공천을 안 하는 상황에서 더민주당은 더민주당대로 저쪽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예. 저쪽에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라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사실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은. 어떻게 당대당 통합이 가능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는 걸 이번 총선의 1차적 목표로 삼을 것이냐. 안 그러면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대권 후보로 나가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서 당대당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촉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 안철수 대표한테 강한 정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문제는요. 박주선 최고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중도 노선, 개혁 노선, 실용 노선을 하려고 했는데 김종인 대표 개인기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대북 문제에서 북한 괴멸론 나왔죠. 그다음에 개성공단 전면 중지에 대해서 신중로 나오고 대통령 이야기 좀 더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햇볕 정책에 대해서 보안 수정론 나왔죠. 이러면서 중도 개혁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념적 여지들을 이미 김종인 대표 개인기에 의해서 다 흡수를 당해버린 상황에서 이념적 지형도 안 남고 이제 유일하게 지지층인 호남 지형도 여러 여론조사에 의해서 오히려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오늘 좀 안철수 대표가 지금 부산에 가 있는데 부산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갈 테면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가 있는데 이제 갈 테면 가라. 이건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재밌죠. 김종인 대표는 통합을 했는데 국민의당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술인지 아니면은 뭐 결과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합종 연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전략으로 보면은 사실은 친노 패권에 맞서서 합종을 하는 세력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 섭정으로 오신 김종인 대표가 연횡책을 써가지고 여기를 하나하나씩 이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총선 때까지 이게 가능할 거냐? 그건 뭐 장담할 수 없어요. 어찌됐든 통합이라는 화두의 주인이 됨으로써 야당을, 제3당을 무력화시키고 통합의 주도권을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가는 그 이후에라도 끌고 갈 수 있는 포석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국민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 내에서의 또 양수 겹장이에요. 당내에서 그러면 통합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리를 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비우겠어요? 누군가는 비워야죠. 지금 친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뭐 컷오프 뭐 여러 가지 막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우는 절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합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통합 자체가 친노를 또 제어하는 효과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친노의 우두머리인 문재인 대표와 더 큰 야당을 노리는 김종인 대표가 어느 순간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타고 대권을 가든지 아니면은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미래를 보든지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호를 단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야권의 기라성 같은 대권 후보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결국은 한 번은 여기에서 큰 부딪힘이 충돌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회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면 전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제안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로서는 제안이긴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협상을 사실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야지만 성사되는 것인데, 이것은 안 대표 자체의 존재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로서는 아마 이거 받지를 못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당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들,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당내 어쨌든 의원들 같은 경우에 동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 이제 안 대표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당 지지율도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고 본인의 지지율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실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탈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을 아마 복귀해 볼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 와중에서 내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새정치의 이 브랜드는 어디론가 가버린 상황, 이것이 왜 사라졌을까, 왜 대중들은 외면했을까를 고민하면서 본인이 사실 휘둘렸던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탈당했던 의원들,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에 휘둘려서 실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매우 좁아 보이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이제 있는 것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그래서 갈 테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들을 그럼 떠나가서 내가 아주 왜소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은 통합을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는 탈당자 또 합리적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탈당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 통합에 동의를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본인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정치 생명 자체는 흔들릴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의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외로운 길이라도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비합리적 선택이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배도피께서 정치는 비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국민의당이 정말 창당 한 달 만에 이 정도의 위기에 왔던 건 당 지지율뿐만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
여론조사의 수치 때문에 더더욱 이 위기를 이제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았겠죠. 처음에 대통령 후보 출마했었을 때 예. 호를 단신 치고 나오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포기하느냐. 요 두 가지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당대 통합을 거부를 한다라면 이제 그랬었을 때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참 그 가슴에 남는데요. 여의도 정치를 바꾸겠다고 갔는데 여의도 정치를 배우라 하더라. 내가 정책 이야기하면 정책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정책 안 나온다고 비판하고 하더라. 정책 안 내놓으면 정책 안 나온다고 비판하고 정책 내놓으면 받아주지 않고 지금 정책 낼 때냐고 이야기하고 민생 투어 가려고 그러면 지금 당을 지켜야 될 때지 민생 네. 투어 갈 때냐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금 부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발언들이 지금들이 계속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 국보위 수준의 정권 장악 아니냐 주인 아닌 임시 사장이다. 뭐 이게 좀 저거는 직설적으로 아니죠. 얘기하는데요. 예, 양당 하수인데. 입장을 가지고 우리를 논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제 구시나 예. 보고 떡이나 먹는 뭐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봐서요. 총선 앞두고 뭐 반패권이다 해가 했다가 창당하고 다시 통합하고 이런 정치적 용납돼서는 안 돼요. 정치 문화를 발전해서 이걸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고 전에 이거 예. 뭡니까? 총선 앞두고 말이야. 뭐 무대지 탈당했다가 창당하고 다시 통합하고 그게 어떻게 용납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예. 자, 자기들이 수도권 전략에 의해서 선거 연대를 하고 후보를 안 내주고 단일화를 하고 이건 또 비판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거? 당대당 통합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는 맞지 않아요? 해주시네요. 탈당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뭐 기자한테 아마 국조위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 듣고 에이 설마 그랬어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대응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은 제3당의 명분, 대국민적인 명분, 그리고 기존의 정당 체제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을 동의해가지고 사실 초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예전에 이게 분풀이식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고 그래서 김종인이 안 좋으니까 여기 지지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호럴단신으로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명분을 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예,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였는데 이번에도 또 남 탓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항상 양비론 중립적인 지대를 또는 중도층 중부권을 차지하라고 그랬더니 양쪽을 다 욕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누군가를 욕하면서 자기 입지를 하겠다.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도 아니고 대안도 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말 안타깝네요.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네.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질문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좀 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천 룰이 결정이 되고 있지 않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 지금 살생부 이후에 힘이 이한구 공천위원장으로 좀 급격히 기울은 것 같은데 이런 속도가 계속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한구 위원장한테 힘이 기울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한구 위원장한테 힘이 기울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살생부의 대표적인 명단이 누구였었어요? 서울의 김용태, 이재호, 정두원, 네. 그다음에 대구의 유승민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어제 박종희 이 공관위 위원이 서울 지역에서는 컷오프 없다. 살생부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외려 키워놓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끊임없이 겨냥을 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컷오프 대상 중에 아주 재밌는 기준을 또 냈죠. 자.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사람, 그다음에 품위가 방지하지 못한 사람 했는데 마지막에 당론에 배치되는 사람,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는 허구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의 당론에 배치됐던 사람이에요.
이양구 위원장은 끊임없이 유승민 의원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고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 컷오프를 해야 되고 컷오프를 하려고 하니까 자격 심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양구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잘라내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힘은 이양구 위원장한테 안 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양구 위원장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 한 정당의 제1당의 집권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놓고 자르는 그 형국이 안 보셨습니까? 그거는 네. 공천을 자르라고 얘기한 건 저는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아니 작년 원내대표 찍어낼 때 아니,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네. 예. 이양구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지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양구를 그 유승민 의원을 잘라낼래 총선을 이길래 하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파장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시간을 끄느냐라고 뭐 이렇게 뭐 내부에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네. 선거 획정 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공모를 해야 해요. 그건 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08개의 지역을 재공모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안심번호를 받는데 또 일주일이 걸려요. 이게 어찌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걸 정치적으로 계속 재단하고 해석해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양구 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 그 상대편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계속 치고 나가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살생부 때문에 지도부에서 문신의 폭이 좁아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정 정도 여론과 함께 인적 쇄신도 해야 하고 당내도 안정시켜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절차를 또 밟아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누굴 자르고 이렇게 매도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다 생각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에 지금 계속 전략 공천에 힘이 받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 쪽에도 좀 전략 공천에 힘이 좀 실리는 것 아니냐. 또 시간이 좀 쫓기다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친박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천 룰이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략 공천 없고 우선 추천과 네, 단순 우선, 추천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물리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빡빡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안에 이 모든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부분이 있고 단수로 하는 것도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 주말 정도까지 일정 스크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수 추천을 피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완전히 예전에 했듯이 100% 상향식 이렇게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우리 저 센터장님 이제 전문가시니까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의지 있으면 사실은 짧은 기간에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심번호제에 의해서 이 공천 과정 경선을 이제 이른바 안심번호제라고 하는 이제 저온 TV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ARS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면접원에 의한 면접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야당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식들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운영의 문제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간에 이제 뭐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전략 공천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어떤 이제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5개 지역에 우선 추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늘린다고 인구가 그랬죠. 더 예. 많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서울 수도권인데 그 지역이 아닌 경우에 5곳 할 지역을 꼽으라면. 살펴보면은 사실 대구로 사람들이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전히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의혹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외부로 이제 그렇게 비춰진다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제예요. 과거에 보면은 새누리당이 선거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쨌든 기민하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여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근의 선거들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에 비해서 우월한 전략, 우월한 이제 실천들 실행 방안들을 보이고 성과도 더 좋았던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이제 야당과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뭐냐면 복수의 계파들이 야당이 어떤 이제 주도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계파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상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패배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과연 친박이 주도하는 것이냐 비박이 주도하는 것이 명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는 야당을 주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 계파를 지금 적으로 상정해 놓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여당에게서 이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대로 야권에서 상당히 이것이 정리가 돼서 1대1 구도가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이 갈등 상황을 여당이 정비하지 못할 경우는 상당히 버거운 선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분석인데요. 글쎄, 제 눈에는 말씀이죠. 이 집권당이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뭔가 자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건 뭡니까? 또 아까 저 뭐 이한구 위원장이 말이야 저 유승민 의원 하나 짜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고 나 이한구 위원장의 그 개인 성품도 잘 아는데 말이 직설적이고 한 면에 있어가지고 좀 비판적인 의혹을 많이 남겼는데 당대표하고도 저 40명 뭐 사진분과 그거 가지고도 뭐 업무 조장 소리 업무 소리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대표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한구 의원도 그렇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우선 나쁜 인상을 준 상태에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한테 힘이 실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말씀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민 경선제라는 큰 기둥을 내놨는데 그걸 뿌리를 뽑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전략공천은 결국 하면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어느 지역에 누굴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대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옛날 물어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김정인 체제가. 근데 여기 지금 죽을 쓰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한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말이 조금 거칠어가지고 직설적이나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는 당 대표하고 공천관리위원장 그 체제로 가야지. 네. 뭐 부분적으로는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 저는 봐요. 그렇게. 이제 이한구 위원장한테 일부 이제 사실은 지역구에 지금 공천 관리를 맡겼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비례대표까지 지금 이제 그 선출을 하자는 그 권한을 줘야 되느냐 마냐를 좀 이견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에서의 힘이 없어서 뭐 재충원해가지고 결국 이한구 위원장한테 다 그 싸다 바치는 이제 꼴이 이제 된 거죠.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치고 나가줘야 될 때 안 치고 나가고 주춤주춤하고 30시간의 법칙을 끊임없이 지켜왔던 이 과정이 결국 발등을 찍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위원장이 정확하게 권력을 쥐고 현재의 총선 대비를 하는 공천권을 휘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서 작년 9월, 10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는 듯한 그러면서 희망을 잃어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인데요. 결국은 보수정당은요. 마지막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과반은 할 것이다는 기본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구도에 대한 지나친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일대 다 구도에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 써도 배곰지 않고 그 죽으로도 우리는 먹고 산다 라고 생각했던 180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지난 데이터를 다 훑어서 보면 200석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투표를 하면 200석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 깎아먹고 살아도 배는 안 곱니다. 배는 곱다. 이게 한순간에 훅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이게 구도 이득이 있다고 뭐 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구도가 이득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도권에서 결국 수도권의 차이지 영혼홈에서는 그런 구도 이득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보면은 보통 7배에서 10개 정도만 분열이 있어요. 야당의 본질적으로 그 경합을 야당 후보들끼리 경합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정도지 나머지는 다 1대1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 이를 여당이 뭐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여야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굉장히 저렇게 죽을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국민들한테. 그런데 사실 이슈를 계속 뺏기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치고 나기보다는 안으로 뭔가를 갈등 구조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타깝게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탈생부 요 문제가 터진 것은 여당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닥쳐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무엇인가 야당의 변화를 캐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열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은 과반 사실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영호남하고요 수도권이 지난번에 우리 그 여당과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좀 져가지고 간신히 넘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더 얻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예. 사실 이제 선거라고 하면 선거 전이라고 하니까 사실 전시나 마찬가지죠. 정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때는 포가 사실 한 방향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동일한 메시지, 단일한 메시지로 상대 정당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또 대중들에게 그것을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에서 사실 두 가지 이상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사실 덜컹거리는 버스 같은 건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타지 않고 지금 보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가 혼자 어쨌든 메신저 역할을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단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실 야당에게 없던 모습이에요. 워낙 중구난방한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나의 이제 스피커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한 스피커가 누구인지 단일한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포가 한쪽 방향만 향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또 버스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을 지지층을 확장하거나 또는 경고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필리버스터 국면에서도 이것이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 했지만 그런 갈등 때문에 사실은 유리한 국면을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실 오늘 북한이 미사일 또 시험을 또 단거리 미사일을 했는데 앞으로 총선 전국까지 또 북한의 도발 변수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